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싸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인싸 프라임은요,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까지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인싸 프라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니까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수요일 코너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전망해보는 빅데이터 2024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제 박혜성 대표하고 박진영 평론가님하고 두 분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은 박혜성 대표 개인 사정 때문에 박진영 평론가 혼자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정치 평론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아, 그래요?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잘 되는 게 없어서 평론하기가 좀 어렵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해보면요. 네. 이미 한국의 좀 황색 언론과 황색 정치가 거의 짝짝꿍이 돼가지고 수준 높은 평론을 하면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그럼 좋아요. 황색 언론은 뭐고 황색 뭐야 아까? 황색 정치. 황색 정치? 예, 예. 그거는 뭡니까? 뭐 저기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하고 있는 정치가 황색 정치예요. 분명한 지향점이라든가 네.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없이 이슈를 만들고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고 했다가 만나기 싫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슈를 한번 끌고 주목을 끌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고 있으면은 이제 만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또 한번 또 이슈를 관심을 끌고 걸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상민 전 의원, 현 의원 만나잖아요. 네. 이분은 대충 국힘으로 가기로 다 정해진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뭐하러 만나겠어요? 그날 기사거리가 없는 거야. 떼거리. 이제 표현을 참 정확하게 떼거리라고 표현. 기자들도 떼거리라고 표현하고 네. 정치권에서도 떼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정들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또 떼거리가 있습니다. 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산에 가서 어묵 먹은 거. 네. 그것도 떼거리예요. 왜요? 대통령도 떼거리 짓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어묵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현장에 민심을 청취를 하고 현장에서의 정책을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서 그림 내기용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떡볶이 먹는 것만 보여줬다. 그러면 실제로는 재벌들하고 부산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겠다,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간담회를 했어야죠. 그렇죠. 미국 정치 한번 보세요. 우리 쪽에 화면 나오는 거 네. 대부분이 물론 뭐 한국에서 이제 사진이라는 것이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고 이런 것들만 있지만은 대부분이 노조 간담회 또 뭐 IT 산업 간담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힙니다. 그러네요.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 정책을 모르고 그다음에 언론이 정책을 전달할 만큼 능력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짬뽕 돼 가지고 황색 정치, 황색 언론의 지금 동반 시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사람들의 말초적인 관심만 끄는 쪽으로 행보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 필요한 정책이나 실제 일을 하기 위한 전제적인 상황은 하지를 않고 있고 또 언론도 그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본질에 좀 다가갈 수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초적인 관심 끄는 쪽으로만 보도를 하다 보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저희 이제 정치학 하는 사람들이나 뭐 또 평론을 좀 깊게 한 사람들이 한국 정치는 20년 전보다 못하다. 한국 정치의 최전성기는 김대중 노무현 시기 그리고 이회창 총재 시기였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참 안타까운 소리네요. 자, 어쨌든 우리라도 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서울 6곳만 앞선다 이제 국민의힘 자체 보고서를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다 아시죠, 많이들. 그런데 이제 그 보도를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그게 비공개 자료라고 제가 그때 비공식 비공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만 참고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이걸 단독으로 터뜨린 거예요. 네. 단독으로 터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선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보도가 나온 이 배경 또 내지는 실제 정말로 그 6곳만 앞선다는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좀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탐문을 해봤는데요. 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일부러 악의적으로 한 거예요? 네. 왜요? 조선일보랑 실제로 친한 이제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 조선일보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선거 전략이라든가 흐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적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 정보를 좀 캐치를 한 것 같고요. 이 내용에 관해 가지고 제가 좀 국민의힘 통해서 탐문을 해보니까 서울뿐만이 아니고 PK에서도 형편없이 나왔대요. PK 얘기도 좀 듣긴 했었죠. 네, 우리가. PK에서 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지역구가 30%도 안 된다. 부산의 선거구가 18개거든요. 네. 30%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6개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나쁘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겁니까? 믿을만 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의도 연구소가 아니고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왜요? 왜? 사무처라고 하면 이제 전략국에서 했을 겁니다. 전략국에서 했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외주를 주기도 하지만 외주를 받아와 가지고 자체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국이라고 있습니다. 정당의 조직국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시도당을 통해서 지역의 판세 분석을 또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돌리는 거하고 또 좀 다르게 그래서 정확한 제가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볼펜을 던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네. 정치 전문가들은 정당 내에 있습니다. 정당 내에 있고요. 밖에서 뭐 정치 전문가다 또는 뭐 내가 전략가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안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모시고 나왔던 박혜성 대표를 신뢰하는 게 민주당 전략국에서 한 15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여론조사 회사를 차린 사람이고요.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당 내 툴이 밖으로 안 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각 정당에서는 우리가 이제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네네. 각 정당에서는 정확하게 분석들을 하고 있다는 정확하게 얘기군요. 분석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조선일보가 일부러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그리고 하고 그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이다. 네,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와 그러면은 좀 충격인데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런 보도는 되게 불쾌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PK 같은 경우에도 40%를 못 넘기고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이 정도면은 TK 자민련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체 조사 결과가 내부적으로 쉬쉬할 때하고 달리 외부적으로 공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아니, 공표는 안 됐어요. 지금 아까 보도가 됐다면 네, 조선일보도 수도권 지역만 정보를 빼낸 거고 나머지 지역은 못 빼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대로 통계표도 만들지 않고 그냥 그 로데이터 수준의 페이퍼 형태로 일부들만 이제 봤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저희도 한 번씩 그런 거 만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렇게 네. 하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2012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서 만들어 보니까 제가 기억나기로 홍천 횡성 하나 빼고 다 맞췄어요. 그래요? 완벽하게 맞춥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구당의 사무국장들이라든가 또는 뭐 이 시도당의 사무처장들, 조직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그쪽도 지역 데이터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자, 그러면 어쨌든 외부에 알려지는 것과 별개로 어쨌든 내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이제 대책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좋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이런 나쁜 결과가 나오면은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야금야금 올라가기 위해서 포인트 쌓기 전략. 우리 잘하자. 그래서 이 나쁜 여론이 나오는 이유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반대되는 액션 플랜들을 짜가지고 뭐 당대표 한 달 계획, 당대표 3주 계획 뭐 이런 거 짜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때는 판을 깨는 전략을 쓰죠. 이거는 이제 정치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뭐 3당하고 합당을 한다거나 빅텐트를 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전략을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빅텐트 전략은 국민의힘에서 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윤석열 신당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 쌓기 전략. 자, 이 여론조사가 적게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했는데 물론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근데 이거를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뭐 이슈들, 영남 중진들이 문제다. 또는 뭐 PK에서의 이 엑스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 전략을 내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부차적인 방법을 해소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근데 어쨌든 그건 큰 전략일 것이고 그 일환으로 장제원 의원이 지금 불출마 선언한 것으로 봐도 된다. 근데 좀
그렇다고 하기에는 장제원 의원이 너무 큰 걸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워낙 그동안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험지를 가라 그랬을 때도 오히려 그냥 세류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난 절대 안 한다는 걸 몸으로 다 보여줬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나 불출마한다 이런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캐비넷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안 하겠는데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이 부산 전체에서 조직력이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깝다는 거죠.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야기는 그 본인이 볼 때는 부산시장 경선에 나가도 현역 시장하고도 붙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장이 더 좋아요. 아 당연히 좋죠. 시장이 더 좋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있어요. 뭐 총리설, 시장설 뭐 이런 거 저런 거 약속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장제원 의원을 안 내보내면 다른 사람이 무조건 당선돼야 되는 텐데 그런 네.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뭐 전체 판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전체 판을 위해서. 장제원 의원 지역구가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중에 제일 나쁜 지역구입니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일 나쁜 지역구인데 장제원이기 때문에 쉽게 당선되는 겁니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구를? 아니죠. 뭐 다른 옛날에 손수조도 여기 한번 나갔었잖아요. 뭐 새로운 인물이 또는 이제 부산의 새로운 거점이 될 만한 인물을 내겠다 이런 전략을 짜겠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관리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장제원 의원을 뭐 총리를 시켜준다거나 또는 뭐 비서실장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구체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는 안 줄 것 같아요. 아 왜요? 그 핵관 아니에요? 핵관? 요즘은 이제 핵관이 이제 아니기 떨어졌어요? 때문에 다만 이제 어차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장관 자리를 일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이제 전리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걸 미천으로 해서 장제원 의원은 부산시장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시장 선거하려면 시간 많이 남았는데. 뭐 정치인들은 또 입각하고 이러면 그것도 또 재밌어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잠행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어제 일정 다 취소한다 그랬는데 뭡니까 이거는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나 선언한다 이겁니까? 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많다. 다만 지역구 불출마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끌 것 같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김기현에게 무엇을 대가로 줄 것인지가 아직도 분명하게 결정나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에게 네. 뭔가 좀 당신이 좀 이렇게 나가주시오. 대신에 비대위원장 누구 세울 것이오. 그러면 나는 뭘 줄게. 이렇게 서로 딜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군요. 예, 지금은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MOU 체결 수준. 좋은 알모유다. 양해각서 서로 간에 이제 믿을만하다. 뭐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실제 계약은 글쎄요, 김기현 정도 되면은 뭐 총리 자리 요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총선에서 못 이긴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도 판단할 겁니다. 총선의 패배에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보다 일찍 빠지는 게 유리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좀 더 편안한 신뢰를 받아가지고 자리를 요구하는 데도 유리할 수 있다. 아마 그런 판단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출마는 해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죠. 이렇게 네. 되면. 근데 본인이 울산에서 그렇게 기반이 있는데 김기현 네. 대표도 울산 기반이 세요. 지금 현재 울산시장이요.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하던 곳에 구청장 출신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 김기현의 왕국입니다. 아까 우리 장제원 의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에서의 지역 기반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토로서 이분들은 뭐 국회의원 했다가 시장 갔다가 이런 왔다 것들에 갔다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한편으로.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 나가고 뭔가를 받을 것이다. 그 센 고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리고 이 판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짐작컨대는 뭐 김한길 대표가 애초에 짰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김한길 대표 얘기 했는데요. 들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은 게 김기현 등 당 중진들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MOU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네.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이런 윤핵관들을 통해서 이철규 총장이 힘이 세다 이런 조정이 얘기가 되는 것 나왔죠.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듣기는 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저는 비대위원장보다 선대위원장 보고 있어요. 선대위원장으로 할 네,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근데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검사 출신인데 무슨 선대위원장직까지 가져갑니까? 이제 선대위원장은 그냥 간판이에요. 아, 간판이고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네. 얼굴 내밀고 전국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의 행정적 절차라든가 뭐 예를 들면 공천 절차 이런 것들을 총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정치를 좀 알아야 되지만은 이제 선대위원장은 얼굴 마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은 누구예요?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설이 돌고 있는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원희룡 장관이요? 하여튼 뭐 제가 예측하기에는 원희룡, 한동훈, 이뇨한까지 저는 다시 부를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그림이 나오거든. 국민의힘이 바뀌었다. 네. 다른 인물로 바뀌었다. 물론 이 다른 인물로 바뀌었다가 혁신이 아니라 윤석열이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지만은 이미지상 바뀐 것처럼 하려면은 이뇨한까지 포함해서 그런 삶도 맞춰야 되가 중요한 것은 공관위원장이에요.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의 당내 구조의 차이가 뭔가 하면요. 민주당은 공심위가 결정을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뒤집어 엎을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공관위원장이 결정해버리면 그게 끝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6년에 옥새 들고 나루샤도 있었고 네. 2020년에도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공관위원장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끝까지 이 키를 놓지 않고 당연하죠. 네. 좀 움직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람 바꾸고 뭐 좀 정리하고 이러면은 가능합니까? 성공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렸다고 보는데 지금 공관위원장으로 전직 검찰총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또요? 예, 검찰, 그런 이야기가 또 검찰이요? 예, 아이고. 공관위원장도 검찰총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위 이슈에 매몰되는 것. 예를 들자면 한동훈과 싸운다.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과 싸운다. 뭐 인용환과 싸운다. 뭐 이렇게 된다면 별 재미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얼마나 윤석열 심판론에 집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괄로 쳐서 김건희 동반 심판론. 요걸 제대로 만들고 이슈를 단일한 이슈로 만들어 가서 그 전선을 집중 화력을 발표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화력이 이제 분산된다거나 또는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이 12월 말에 이제 변수로 등장을 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랬더니 이제 거부권 행사는 결국 제2역으로 들어가고 왔다 갔다 이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월까지 그 이슈가 사실은 좀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과정 중에 이제 공천의 윤곽이 조금 드러나면서 엄청나게 폭풍이 한번 휘말아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가 제일 큰 변수가 되고 제일 다이나믹하게 뭔가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총선 때까지 민주당이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 실력인 거예요. 실력이요. 자,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어디 갔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또 이 검사 탄핵 끝나고 난 뒤에 이 이정석 검사 이야기 뉴스에서 사라졌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이 이 집중과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 저도 이제 당직을 맡고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자면은 윤석열 굿모닝, 김건희 굿모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도 당연히 공천하다 보면 갈등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낙연 전 대표도 분당한다고 그러고요. 네. 자기의 분열 이슈가 이 보수 언론들은 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기사가 덜 나가게 더 큰 기사를 매일 생산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굿모닝, 김건희 굿모닝을 매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분위기로는 그거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지금 이슈를 선점해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좀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거죠. 민주당 계열의 유일한 전략가로서 제가. 네. 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6곳, 서울 6곳 얘기 나오면서 이제 중도 무당층이 계속 국민의힘으로부터 좀 등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실제 6석이 맞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념 지향을 할 때 중도라고 하고요. 이제 데이터상에는 보통 무당파. 또는 부동층
이렇게 표현해요. 움직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막 혼재돼서 막 하니까요. 중도에서 여론조사를 해도 똑같이 윤석열 정부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60%가 나옵니다. 이미 중도도 끝난 거예요. 중도도 이미 윤석열 못하고 있다라고 옮겨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뀐 거죠? 그건 뭐 지금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건 뭐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죠, 솔직히.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국 총선 판세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석수도 그렇고 지금 뭐 예언하는 사람들마다 지금 전부 다 되게 국민의힘에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신당 분당 뭐 이런 신당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보기 되게 안 좋단 말이죠. 이낙연 대표보다는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이 훨씬 클 겁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려요, 차리기는? 뭐 100% 차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요, 민주당 내에서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나가야 되거든. 판을 깨야 되거든. 지금 이미 민주당이라는 것이 친명 중심의 당원 구조가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출마한다고 칩시다.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경선에도 질걸요, 이제는.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네. 구조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뭐 제가 그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과 지금 실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이 판을 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시 친명이 주도하지 않는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이낙연 대표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하기가 어려운 게요. 그런 민주 진보 진영의 숫자 지지자들이 적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해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 지분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전 대표 보고 나가서 신당하세요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하지도 않을, 그럴 생각도 없을 뿐더러. 네. 그럼 이분은 사실은 정치적 백그라운드라든가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뭐 오히려 이준석보다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이준석이 낫기 때문에 이준석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결국 내분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어부지리를 얻는 거는 저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 변수도 이낙연보다는 저는 이준석 변수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신당을 지지하는 여론층들을 보면요. 한 30, 40%가 민주당 지지층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나가도록 이렇게 부채질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워낙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작동해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오는 형태로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좀 이 대립각을 세운다면은 저는 뭐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도 비명 지지층들은 이준석 대표에게 갈 가능성도 일부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27일 날 차린다고 말은 했는데 지금까지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워하는 것 같거든요. 이 당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고 당을 만들기 만듭니까? 당에서 나온다는 것, 네. 이제 당을 차린다는 게 워낙 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또 한 명 덧붙이자면은 뭐 민주당에서 출마합니다만은 박지원 어르신이나 세 분 다 비슷해요. 철학이나 가치로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과 뉴스 따먹기 정치 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큰 정치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색 저널리즘과는 굉장히 짝이 잘 맞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뉴스 생산을 늘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토대 정도는 닦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서울이 이런 상황이라면 전국 총선 판세 같은 거는 어떻게 될지 이제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 매트릭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지난 2020년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나온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거 보시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 지지율 가지고 지난 총선 때 지지율로 이렇게 분산시킵니다. 분산시켜서 집어넣어 봅니다. 집어넣어 보면요. 뭐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이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요. 대략 민주당 계열, 국민의힘 계열에서 나온 통계치들 시뮬레이션 했던 것들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받아보니까요. 현행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으로 가정을 했을 때 165대 125 정도 나와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그 잠깐 표 좀 잠깐 보여줘 보세요. 지금 보면은 2020년도 1월 첫째 주 한국갤럽에서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49%였고 견제해야 된다는 게 37%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한 뭐 5대 3.7이라고 칩시다. 이게 의석으로 환치시켜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해에 4월달에 총선 결과가 180석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 네네. 쪽에 몰아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37%면은 그때 국민의힘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었겠죠. 그게 103석이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요번 2023년 12월에 있는 그 지지율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37%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견제하고 숫자가 똑같으니까 대강 보게 되면 여기도 100석 정도 내외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다. 지금 네. 이렇게 분석하신다는 거죠. 100석보다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봐요. 비례까지 합치면. 더 나온다. 100석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 120석 정도 120석 나옵니까? 가까이 나올 거라고. 국민의힘이? 예, 그게 왜냐하면 여당 프리미엄이 있어요. 아, 여당 프레임이. 여당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체제보다는 지금 체제가 더 안정적이네요. 그래도 안정적인 그보다는 반응을 할 줄 알아요. 아, 반응을 한다. 황교안 체제는 아예 반응이 없잖아요. 찔러도 그냥 아픈 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김기현 체제는 찌르면 아픈 줄은 알아요.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보면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준연동형이 민주당 계열 전체에는 우호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우리 늘 느끼는 건데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인데 몰빵론보다는 하객진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몰아준다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것들을 심리적으로 더 좋아해요. 그 당시에 이제 정의당도 있었고 열린민주당도 있었고 또 뭐 기본소득당도 있었고 다양한 당들이 있어서 이것 자체가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선호를 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이 심판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는구나 포위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때 저때는 이제 180석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자구도에서 180석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따지면 국민의힘이 어쨌든 비례까지 해서 한 120석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110에서 120 사이 되겠죠. 네네네. 그 정도 되면은 꽤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죠.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150석, 160석 안 될 것 같고 네. 국민의힘은 120석 될 것 같고 그러면 거의 차이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한 113석, 114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 총선까지 좀 잘하면은 뭐그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원래 그러니까 국민의힘 기본 베이스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특별히 문제 된다거나 뭐 잘 못했다거나 이럴 아니죠. 수가 민주당이 없는 거죠. 과반 이상을 확보하게 되죠. 그것만으로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진 거고 민주당이 승리한 거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좀 더 바라는 국민들은 민주당 계열이 한 200석 정도에서 윤석열 퇴진 투쟁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양당 구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또 제3지대들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또 정말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저런 변수들 또 실제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 누가 되느냐 이런 것 따라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네. 국민의힘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를 이준석 대표는 어디서 좀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석 정도 나온다. 근데 비례 포함이에요 그분이 얘기한 거는. 비례 포함,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비례 포함하지 않고로 들었거든요. 그렇고 이제 안철수 대표는 60석대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했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늘 맞더라고요. 통계치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으니까. 진짜 우리 제가 댓글에 보니까 막 전부 다 민주당 200석 넘게 나온다는데 그건 희망사항인 거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초치나가 아니라 그러면 저 같은 전문가를 부르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요즘 이런 댓글들에 제가 굉장히 민감해요. 네, 까칠하신. 네, 왜냐면은 그럼 전문가 부르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민주당 편 만드는 사람 불러서 이야기하세요. 네. 근데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특별히 그럴 만한 건이 없는데 120석, 110석 얘기하고 있는데 뭐요? 국민의힘이 110석, 120석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느낌상. 아니죠. 민주당이 대성공이죠. 과반 이상 과반 이상 얻으면 일단 정치는 성공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퇴진이라도 이 정도 이야기하려면은
판을 깨겠다는 수준의 그러니까.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돼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은 과반을 목표로 해서 안정적인 비판 세력으로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판을 깰 수 있다라는 각오로서 윤석열 당이 100석 미만으로 가도록 전략을 짤 것인가. 그거는 민주당의 하나의 선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더보기,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니까 많이 좀 봐주시고요. SNS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박진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